똑똑똑. 안녕하세요. 룰자의 마음북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존 카바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존 카바진이 지었고요. 안희영 씨가 옮겼네요. 볼강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마음챙김을 공부하면서 읽은 책들 중에서 비교적 쉽게 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 마음챙김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지은이인 존 카바진은 매사추세츠 대학 의과대학의 의학부 명예 교수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클리닉의 설립자이다. MBSR이라고 하죠. 그가 개발한 MBSR은 세계 각국의 기업, 병원, 학교, 교도소, 군대, 프로스포츠팀 등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뇌과학,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과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인지행동치료협회가 수여하는 뛰어난 동료상, 통합의학 브레이브웰 자선협회가 주는 통합의학 개척자상, 그리고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 인지과학센터가 주는 마음과 뇌상 등을 수상했다.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등 여러 권의 책을 집필했으며 모두 3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국내에서도 2006년 KBS 다큐멘터리 마음과 2010년 대장경 천년 특집 다큐 다르마 2부 치유편에서 소개된 바 있다. 2011년에는 영국에서 발행하는 왓킨스 리뷰가 선정한 현존하는 인물 중 영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마음챙김 명상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이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오늘 읽어드릴게요. 마음챙김 명상으로의 행복한 초대. 마음챙김 명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마음챙김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으로 마음챙김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것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묘하고 동시에 매우 중요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셈입니다. 달리 말하면 당신은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마음챙김 명상을 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마음챙김이 당신의 인생을 되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마음챙김이 어떤 시원한 방식으로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이 책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나 역시 바라지만 말입니다. 당신 인생의 변화는 대개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며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기도 전에 우리를 이끄는 신비한 충동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동은 우리가 발견하는 깊은 통찰에서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지속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개발되는 자각입니다. 이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음 챙김은 수많은 명상 형식 중 하나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 역시 체계적으로 우리의 주의력과 에너지를 조절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며 우리 인간다움의 전 영역을 온전히 체험하며 마지막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해 우리가 맺는 관계의 전 영역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다른 명상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명상은 우리의 삶과 실제, 상상, 우리 존재의 아름다움, 우리의 가슴과 몸, 마음, 그리고 세상과 나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너무 엄청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마음 챙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상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직관이 그토록 바람직한 이유입니다. 사실 이 책은 지난 수년간 독자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해준 사운즈 트루 출판사의 오디오 프로그램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유도명상 수행법을 여러 개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책의 오부에 기술되어 있고 이 책의 부록 CD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명상,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이 갖는 변화의 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에는 공식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공식적이란 명상을 위한 시간을 매일 일정 시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공식적이라는 것은 명상이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동안 삶의 모든 측면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체현된 명상은 함께 가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각 혹은 깨어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마음챙김 명상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출발대로서 이 유도 명상을 규칙적으로 활용하며 며칠, 몇 주,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당신이 특정한 날에 명상을 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일관성과 부드러움으로 명상이 임하는 의도 자체가 하나의 강력하고 치유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라면 그런 동기가 없이는 마음 챙김이 아무리 멋진 생각으로 들릴지라도 단순한 개념이나 대본을 넘어서 실제로 자신의 삶에 뿌리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사운즈 트루 오디오 프로그램이 포함된 CD에서 마음챙김 명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마음챙김 명상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은 그 자료를 핵심 내용으로 삼으면서도 다루는 범위와 자세함, 깊이에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제와 순서에 있어서는 그 프로그램과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또
독자와 대화를 나누는 느낌, 함께 탐구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대부분 문장에서 주어를 1인칭과 2인칭 단수, 그리고 1인칭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오디오 프로그램과 이 책 모두 당신이 마음챙김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가정 아래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 당신의 삶에 마음챙김을 초대하는 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한다는 가정 아래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과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이 우리가 다루게 될 주 내용입니다. 또 스트레스와 통증, 질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마음챙김이 건강상에 어떤 유익함을 주는지 살펴보고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챙김 명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간단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MBSR이라는 형식의 마음챙김 수행이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흥미롭고 중요한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롭고 흥미로운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특히 매우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생각과 감정의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책에서는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 조금씩 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주제들을 직접 가꾸어 꽃을 피우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지속해 나가야 할 모험이며 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이 책을 단지 루브르 박물관 같은 장엄한 건축물로 들어가는 입구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이란 곧 당신 자신이자 당신의 인생이며 인간으로서 당신의 잠재력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건축물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방식과 속도에 따라 자신에게 가능한 것을 풍부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에게 가능한 것이란 매우 구체적이고 특정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리들 각자의 자각을 말합니다. 나는 이 책이 우리가 왜 온 마음을 다해 정기적으로 마음챙김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챙김에 대한 대중과 학계의 높은 관심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야단법석을 떠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에 관한 것에 대한 야단법석이라고 표현하는 쪽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것입니다. 그 속에는 삶을 고양시키는 가능성의 우주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명상으로서의 마음챙김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과 더 큰 친밀감을 형성하며 배움과 성장, 치유에 필요한 내적 자원을 개발하는 끊임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더 큰 지혜와 의미를 가지고 더 큰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일단 이 책과 유도 명상으로 명상을 실천할 튼튼한 토대를 세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이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당신 주변에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 챙김을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 챙김이 성숙하고 깊어짐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훌륭한 스승의 글을 읽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훌륭한 스승들이 지도하는 집중 수행에 참여한다면 이건 역시 당신이 하는 명상의 깊이를 더해주는 필수적인 촉매가 될 것입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책은 마음 챙김 명상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직접적이고 간편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쓴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음 챙김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과 일상생활에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도 소개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초대에 응한다면 이 모두가 당신의 지속적인 수행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어떤 두 순간도 서로 같지 않으며 어떤 두 호흡도 똑같지 않은 것처럼 당신이 각 장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를 자신의 명상 수행과 삶이라는 실험실로 가져간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수행이 심화되는 과정은 마치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궤적을 남깁니다. 당신이 수행의 관성에 몸을 맡길 때 차차 자신의 체험과 이 책이 가리키는 내용 사이에 흥미로운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특정 유도명상 하나를 택한 뒤 그것을 며칠 동안 해보면서 자신에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또 자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특정 유도명상의 안내 지침을 귀 기울여 듣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수행에 전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너무 자주 완전히 무시하거나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폄하하는 삶의 측면들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의 내용으로 자신의 수행 경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당신은 지속적인 탐구와 발견의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험은 당신의 마음과 가슴의 본성에 관한 것이며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큰 현존감과 열린 가슴으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세상과의 상호 연결이라는 교호성을 위한 작업입니다. 이 점에서 당신이 기울이는 돌봄과 주의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이 세상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자세야말로 마음 챙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정말로 소중하게 펼쳐지는 자기 삶과의 친밀함을 개발하는 것에 자기 삶과의 친밀함을 개발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실제로 정말 소중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삶의 모험을 시작한 당신의 마음챙김 명상이 성장하고 꽃을 피우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삶과 일이 매일, 매 순간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초심. 모든 행동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그저 실험 삼아 자리에 앉거나 누운 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것 외에 어떤 다른 할 일도 없이 내적인 고요함에 마음을 연다면 그건 당신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마음 챙김 명상을 자신의 삶에 융화시켜 온 나의 친구들은 처음 마음 챙김을 했던 순간의 느낌과 상황을 포함해 무엇이 그들을 애초에 마음 챙김 명상으로 이끌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 역시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마음 챙김 명상을 처음 경험했던 그 순간의 정서적 분위기, 혹은 당신이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의 분위기조차도 우리들 각자에게 귀중하고 특별하다.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설립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스즈키 선사는 초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초심자들은 무엇이든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 이러한 개방성은 매우 창조적이다. 이것은 마음의 내재적인 특징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언제나 신선하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현재 이 순간의 신비로움 속에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는 초심자의 단계를 지나면 어떤 면에서는 초심을 잃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매 순간이 신선하고 새롭다는 것을 때로 기억할 수 있다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당신이 모르는 것, 언제나 그보다 큰 세계, 그 모르는 것에 마음을 여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초심이란 알지 못함에 열려있는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숨. 한번 숨을 쉬어보라. 우리는 숨을 너무나 당연시 여긴다. 그러다가 심한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면 갑자기 숨은 당신이 관심을 갖는 유일한 대상이 된다. 숨은 항상 당신의 몸으로 들어오고 몸에서 나간다. 실상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우리를 쉰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들숨에 공기를 들이쉬고 날숨에 공기를 세상으로 내보낸다. 우리의 생명이 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스즈키 선사는 숨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회전문에 비유했다. 숨이라는 필수적이고 신비로운 회전문이 없이는 우리는 집을 나설 수 없다. 그러기에 숨은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편리한 첫 번째 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전의 숨은 사라지고 다음번 숨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숨을 쉴 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일이다. 그래서 숨은 우리의 방황하는 주의를 모으는 이상적인
다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숨은 우리를 현재 이 순간에 머물게 한다. 이것이 수많은 명상 전통에서 호흡 감각을 초보 수련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첫 번째 대상으로 삼는 이유이다. 그러나 호흡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초심자를 위한 수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도 숨에는 우리의 인간성, 특히 우리의 지혜와 연민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르쳤다. 곧 살펴보겠지만 그 이유는 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단지 숨에 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어떤 것도 단지 그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의 대상은 우리가 더 큰 안정감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점차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 관한 것인지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지각하는 자인 당신과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이든 그 지각되는 대상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지각하는 자와 지각되는 대상은 자각 속에서 끊어짐이 없고 역동적인 하나의 전체가 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애초부터 근원적으로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각, 알아차림이다. 숨 쉬는 자는 누구인가? 내가 숨을 쉰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자만이다. 설령 우리가 항상 내가 숨을 쉰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당신이 숨을 쉰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보자. 숨을 지속하는 것이 정말로 당신에게 달렸다면 아마도 당신은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다. 아마 당신은 숨이 아닌 이런저런 것들에 온통 주의가 팔렸을 것이므로 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당신은 조만간 저런 목숨을 잃는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의 몸이 숨을 쉬는데 책임을 지는 것은 결코 당신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숨을 쉬는 데는 뇌관이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 심장 박동을 비롯한 다른 수많은 중요한 생리적 기능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 그 가운데 특히 숨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숨을 쉬게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숨은 그보다 더욱 신비롭고 경이로운 무엇이다. 당신이 보게 될 것처럼 이 사실은 단지 누가 숨을 쉬고 있고 누가 명상을 시작하고 마음 챙김을 수행하며 누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로 이어진다. 우리는 마음 챙김 수행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초심자의 마음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어 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마음챙김 수행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서두에 지적해두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실제로 이미 존재하는 모습으로 충분히 성장해가는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들 각자가 직면한 평생의 도전이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소명에 대해 스스로 그 일을 떠맡을 수 있을 뿐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고자 진정으로 원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마음 챙김을 수행하는 일은 하나의 놀이이기도 하다. 마음 챙김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것은 마음 챙김이란 다름 아닌 진정으로 우리 인생 전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경쾌함과 놀이성은 안녕의, 웰빙의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 챙김 명상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 궁극적으로 마음 챙김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진정으로 자신을 성실히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우리 삶의 무의적이고 자연스러운 요소이다. 이 점에서 마음 챙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경험과 마음 챙김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타인의 것과 같을 수 없다. 우리들 각자에게 닥친 도전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소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실상들이 현재 이 순간에 전개될 때 주의를 면밀히 기울임으로써 이것을 성취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이 당신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실 당신 스스로 자리를 잡고 일정 시간 마음 챙김 명상을 해보지 않고서는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당신 스스로 사물의 외관과 너무나 능숙하게 스스로 들려주는 이야기의 장막을 넘어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에 따라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마음챙김 수행에 온전히 전념하기 전까지는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순간을 돌보기. 마음 챙김에 관한 한 우리들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 챙김이라는 모험에 자신의 타고난 자질을 가져갈 수 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이용하고 그 위에 기반을 다지는 수밖에 없다. 비록 그것들 대부분이 고통스러웠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렇다 해도 말이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전체 과거가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포함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자각과 평정, 명료성, 돌봄으로 현재 순간을 사는데 직접적인 토대가 된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필요하다. 이것은 도공의 물레에 놓인 진흙 반죽 같은 원재료이다. 우리가 과거와 이상, 관념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순간을 되찾는 것은 필생의 작업이자 모험이다. 그 유일한 순간은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이 순간을 돌보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세상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신이 이 순간 마음을 챙길 수 있다면 지금 다음의 순간은 엄청나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순간을 자각하고 알아차림하고 있으며 어떤 것도 미리부터 그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 챙김은 자각이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마음 챙김에 관한 나의 정의는 의도적으로 이 순간에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가끔 나는 당신의 삶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아주 심오한 정도로 말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음 챙김이란 당신이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리고 당신의 목숨이 그것에 달린 것처럼 주의를 기울일 때 생겨나는 무엇이다. 이때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자각, 알아차림 자체이다. 자각은 우리 모두가 익숙하게 알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어떤 능력이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탐구하게 될 마음챙김 수행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챙김 훈련은 이곳이 아닌 어딘가에 도착해야 하거나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는 대개 지금까지 오랫동안 왕래가 끊어진 마음의 영역에 머무는 법을 익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존재 양식, being 모드라는 것이다. 행위 양식과 존재 양식.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행위 속에 빠져 산다. 즉, 우리는 일을 해치우거나 재빠르게 하나의 일에서 다음 일로 옮겨가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멀티태스킹에 몰두하며 산다. 종종 우리는 삶에 너무 쫓겨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지금의 순간들을 그냥 지나쳐버린다. 우리는 해야 할 일 목록의 항목을 하나씩 지우며 산다.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잠자리에 골아떨어진 다음날 아침 다시 쳇바퀴 같은 생활을 반복하기 위해 서둘러 일어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가 자신에게 강요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높아지는 기대감에 휘둘리는 삶의 방식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이것은 현대사회에 보편화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점증하는 의존성과 높아지는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다. 자칫하면 우리는 존재의 인간이 아니라 휴먼 빙이 아니라 행위의 인간, 휴먼 두잉이 되어 이 모든 행위를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이며 또 애당초에 왜 하는지도 잊어버리기 쉽다. 여기가 바로 마음 챙김이 필요한 지점이다. 마음 챙김은 주의와 자각을 통해 행위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존재 양식으로 옮겨갈 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존재에서 나와 더욱더 통합되고 효과적일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의 몸과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움에 따라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아도 된다. 마음 챙김의 과학적 근거. 만약 알고 있지 않다면 그저 알려주려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만
건강과 질병에 대한 마음 챙김의 적용은 1979년 매사추세츠 대학 의료센터의 스트레스 완화 클리닉 및 MBSR이 설립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연구와 발견의 주제가 되어 왔다. MBSR 및 이와 유사한 개입 형태로 제공되는 마음챙김 훈련은 환자들의 불안, 공황장애, 우울은 물론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관련 질환들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또 환자들이 만성적인 통증을 보다 효과적이고 충분하게 대처하는데 암 환자와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높은 재발 위험을 가진 주요 우울장애 병력을 가진 사람들의 재발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효과들은 과학문헌에 보고된 수많은 임상 결과의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MBSR은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 힘든 감정을 처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전두 피질의 특정 영역을 오른쪽 활성화에서 왼쪽 활성화로 전환시켜 정서적 균형을 향상시켜주고 이러한 뇌의 변화에 상관되는 면역 체계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MBSR 훈련을 받은 사람이 현재 순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심피질의 연결망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BSR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영역의 활성화가 더 적었으며 자신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계되는 연결망이 더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마음챙김 명상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을 더 다양하게 개발시켜주며 우리의 경험 자체를 가리고 채색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정도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MBSR 훈련이 학습과 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 등의 뇌 부위를 두껍게 변화시킨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또 욕망의 좌절을 포함한 이런저런 인지된 위협 등 공포에 기반한 반응을 통제하는 변형계에 있는 오른쪽 편도체 같은 부위를 얇게 변화시킨다는 것도 이제 분명해졌다. 이 밖에도 마음챙김 연구에는 수많은 다른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매일 과학 문헌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마음챙김은 보편적이다. 마음챙김은 종종 불교 명상의 핵심으로 말해진다. 그럼에도 마음챙김을 수행하는 것은 불교적인 행위는 아니다. 마음챙김은 온전히 주의력과 자각에 관한 것이며 주의력과 자각은 우리 모두에 내재된 인간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마음챙김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류 역사에서 마음챙김을 가장 세련되게 발전시키고 수행해온 것은 불교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불교의 문헌과 가르침들은 마음챙김에 대한 지금 우리의 이해와 감사 및 마음챙김 수행의 정묘함을 심화시키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본 것처럼 이것이 내가 종종 다양한 불교 스승들과 관점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이다. 선불교, 티베트 불교, 상자 불교 같은 불교 내의 다양한 전통은 궁극적으로 같은 방에 들어가는 서로 다른 출입문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들은 광범위한 명상 수행을 발달시켜온 것 이외에도 주의와
자각을 펼치는 것에 대해 서로 조금씩 다른 어법을 정교하게 발달시켜 왔다. 이러한 언급과 함께 부타 자신도 불교도가 아니며 불교라는 용어조차 대부분 예수의 수사였던 18세기 유럽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아시아 전역에 존재하던 사찰의 제단에 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는 불상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 깨어있음.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엄격히 말해 불교 예술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붓다라고 알고 있는 불상들은 신성의 표상이라기보다는 마음 상태의 표상에 가깝다. 붓다 자신은 깨어있음의 체언을 상징한다. 붓다라는 용어는 붓다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기록했던 언어인 빨리어에서 깨어있는 사람을 의미했다. 무엇에 깨어있다는 말인가? 실제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한 체계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접근을 통해 괴로움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가능성에 깨어있다는 말이다. 부다의 통찰은 여러 형태의 고된 명상 수행을 하며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어렵게 얻은 것이다.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열역학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 같은 모든 위대한 과학적 통찰이 보편적인 것처럼 붓다의 통찰 또한 보편적이다. 붓다는 자신의 경험과 통찰이 불교도들 또는 불교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 인간의 마음에 적용된다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이 통찰들이 보편적이지 않다면 매우 제한된 가치만 지닐 것이다. 이제 이러한 선언의 일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불교학자인 앨런 월리스에 따르면 붓다는 그가 살던 시대에 어떤 과학적 도구도 없이 자신의 몸과 마음만을 가진 천재 과학자로 생각될 수 있다. 그는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괴로움의 특성은 무엇인지, 속박과 괴로움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지와 같은 자신이 관심 있던 깊은 질문들을 탐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몸과 마음을 활용했다. 자각 속에 머무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다. 마음 챙김에 도전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경험을 섣불리 변화시키려 하거나 지금과 달라지도록 강제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현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 순간에 당신의 경험의 질이 어떠하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이 유쾌한 일이든 아니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자각, 알아차림하는데 필요한 여유 공간이 있는가? 당신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회피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습관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단 한 번의 호흡이라도, 단 한 차례의 들숨이라도 자각할 수 있는가? 공식적인 명상과 실제 삶에서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든 자각 속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마음 챙김 명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자각 속에 사는 법을 배우면 삶 자체가 명상이 된다. 왜냐하면 자각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것이지만 아직은
너무 낯설어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삶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식 명상과 비공식 명상에서 지속적인 의도를 갖고 부드러운 규율을 실천하면 마음 챙김은 점차 우리의 기본 설정값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음 챙김은 우리가 감정적인 균형을 잠깐 동안 상실할 때라도 본능적으로 되돌아오는 기본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음 챙김은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극히 건강하고 신뢰할 만한 자원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볼 것이다. 아름다운 규율. 앞에서 마음챙김 수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규율이라는 말을 썼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마음챙김을 수행하는 것은 삶에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갖가지 힘의 직면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일정한 동기와 목적성이 요구된다. 이 힘은 일부는 우리 내부에서 또 일부는 우리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 우리가 애초에 지녔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자각은 분산되고 만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규율이란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도 그것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각의 널찍한 공간과 명료성을 가져가려는 의지이다. 우리의 마음이 정신없이 이곳저곳으로 끌려간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말이다. 자신이 경험하는 바를 뜯어고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은 채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자신을 향한 커다란 관대함의 행위이자 지성의 행위, 친절의 행위이다. 규율이라는 말은 배우는 입장에 있는 이를 가리키는 제자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챙김 수행에 일정한 규율을 적용한다면, 그리고 삶의 어떠한 측면이라도 그것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작업이 그리 간단치 않은 일임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삶 자체로부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우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때는 삶 자체가 명상이 되며 명상이 스승이 된다. 그리고 특정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이 순간의 교과 과정이 된다. 진정한 도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한순간의 진정한 행복, 한순간의 평정심, 한순간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곳이다. 매 순간은 우리가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해묵은 습관에 굴복하지 않아도 좋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적절한 의도와 결심을 가지고 우리는 산만하지 않은 마음을 실험해 볼 수 있다. 또 흩어지지 않은 마음을 실험해 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좋은 마음을 실험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무의, 즉 행위하지 않음을 실험해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산만하지 않음과 행위하지 않음을 불가능한 이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의 낡은 습관과 기꺼이 이러한 방식으로 마주한다면, 그리고 잠시나마 이 과정에 부드러움과 친절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그 무엇도 변화시키거나 고칠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상과 평화롭게 함께하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마음의 이러한 태도는 부드럽고 치유적인 규율일 뿐만 아니라 지극한 사랑의 행위, 온전한 정신의 행위이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마음 챙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이라면 또 이 마음 챙김을 잘 수행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 챙김을 했는데요. 순간순간 내용에 딸려가다가도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이 순간으로 주의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이 책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순간순간 생각으로 빠지셨다면 다시 듣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이 순간 호흡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또 이 순간 앉아있는 엉덩이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순간순간 이 순간으로 돌아오며 알아차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거든요. 마음 챙김이란 의도적으로 이 순간에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특정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순간순간 알아차림할 때마다 이 순간의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안전하시길 룰차가 응원할게요. 말마스때.